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었을 때 거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밖에 나가봐서야 알죠. 그렇습니다. 인재를 찾기 위해선 밖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인재를 찾으려고 TV만 보나 봅니다. 한때 중견 정치인이 대통령감이라고 지목했던 백종원 씨 아들까지 걸면서 정치 안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양당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했답니다. 1월 30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어찌 된 건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 축구의 불멸의 스타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뭐 박지성, 손흥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대에는 제가 제일 잘했고 또 박지성 시대에는 박지성 선수가 제일 잘했고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최고입니다. 손흥민 파이팅. 네, 진짜 정말 절묘하게도 저희가 말씀드린 선수 다 나왔죠, 이름이. 그런데 임주혜 변호사님 마지막에는 손흥민 파이팅 했는데 왜 저희가 이 모습을 보여드린 걸까요? 네, 바로 탄원서 때문입니다. 아하.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2일에요.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어허. 이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 가운데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요.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수많은 대한민국의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하고 밝히면서요. 조국의 두 아이들은 모든 걸 내려놓았으니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탄원서 제출이 됐지만요. 또 반대로 네.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전 교수 재판 관련해서 탄원서를 차범근 전 감독이 냈다는 건데, 근데 보세요, 최정화 기자님.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러신 분들만 약간 의아하다, 생뚱맞다. 여기서 왜 갑자기 차범근 전 감독 등장하지? 혹시 인연이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하고? 일단 탄원서를 썼다라고 하면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네네. 같은데요. 그래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허. 일단 차범근 감독 측에서 밝힌 내용은 이러한데요. 이 차 전 감독이요,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 성적이 사실 이 팀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때 맞아요. 네. 멕시코 네덜란드에게 패하면서 이 두 경기 만에 현장에서 경질되는 상당히 뼈아픈 상처가 있었는데요. 그때 네덜란드한테 한 5대0인가 졌던 걸로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 너무 실망한 국민들이 이 차범근 전 감독을 향해서도 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네. 이 차범근 감독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 특히나 가족을 향한 비난까지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네. 특히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차두리 한국 축구대표팀 코치가요. 고려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 이 국민들 사이에서 진학을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일부의 이 비난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경험 탓에 이 차범근 전 감독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조국 전 장관과 인연은 없다 하지만 자식들만큼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이 정치적 성향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요. 아무리 이게 설명을 들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명쾌하게 이게 두 사람이냐 이런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탄원서를 낸 자체가 무슨 흠결은 아니니까 이렇게 낼 수 있겠구나 하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인연은 없지만 차범근 전 감독이 자신의 가족, 자신을 비롯한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을 어떤 그런 게
이 겪었던 걸 경험담을 비춰봐서 갑자기 그러면 김일주 평론가님, 자 갑자기 진짜 수년에 1998년 월드컵 때 나 정말 그때 5대0 수모당하고 정말 문매를 맞고 여러 문매 맞고 그때 뭐 차두리 아들 차두리한테도 가고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서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국 전 장관 아들 딸들도 저렇게 피해를 당해서 이제는 좀 재판부가 좀 선처해 좀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탄원서 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글쎄 주장하는 바로는 그쯤이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허. 개인적인 판단은 좀 그렇게 내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어떤 뭐 정치적 성향을 갖거나 그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표현의 자유고 이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의 경우에는 이제 불법 행위가 드러나서 이것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또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가 올바른가 그른가의 판단을 법원이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과 이후의 처리 과정을 겪는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 마치 그쯤이면 되었다라는 개인적 판단을 얹어서 탄원서를 내는 것이 과연 네.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전용옥 전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치 그 차범근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조민 씨나 조민 그 남매에 대해서 그 조국 전 장관이 한 행위가 마치 본인도 그와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차두리 그 선수가 마치 그 공을 안 차고 차범근 감독이 대신 공을 차주기라도 했느냐 내지는 있지도 않았던 구단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 경력을 조작이라도 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빗대어서 네. 말을 보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설득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봐서도 박성배 변호사님 보통 일반적으로 이번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요. 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선처를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부모가 죄값을 받았으니까 그 자식들은 선체해 주세요라는 탄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식들이 지금 반성했으니까 엄마 아빠 용서 지금 내용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차범근 전 감독이 탄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은 했겠습니다만 통상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이 탄원서 작성 주체에게 그 탄원서 내용을 보여주고 그 내용에 가감을 해서 탄원서를 완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아마 차 전 감독이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주긴 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이 정 전 교수 내지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세세한 문구 하나하나까지는 수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아마 통상적인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탄원서와는 일부 내용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통상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아는 인물이 피고인의 평소 품행과 행적을 토대로 굳이 중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도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네.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항소심이 진행돼 왔고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5년형 등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인데 네. 탄원서 제출이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피고인들이 통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이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더해진다면 판결문에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탄원을 구하고 있다는 가명 사유를 적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직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탄원서가 제출된 경우에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게요. 뭐 탄원서는 앞서 말씀드리면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뭐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의아하긴 해요. 왜냐하면 배경이나 그리고 인연도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표현의 자유니까요. 어쨌든 결과 재판에 영향 미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남자 부러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본인은 곤란할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안이라든지. 아이고, 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진짜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관심이 없으셔도 주변에서 막 하라고 제안 들어오기는 해요?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 이름을 바꿨다고 혹시 나오면 저거 정치하려나?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해야죠. 그 생각 여전하세요? 아니 당연하지. 사업하는 사람 사업해야지. 근데 진짜로 이게 이제 조심해야겠더라고 말을. 네, 장담은 못한다. 저 결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니 할 생각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또 이거 오해하겠다. 할 생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딱 보면 굳이 밑에 자막으로 이름 안 나와도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예요. 그런데 지금 김현표 평론가님 선거 때마다 러브콜 받는다? 그러면 이번에도 뭐 있었다는 거예요 백종원 대표한테? 아마 그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계에서 끊임없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네. 소위 우리가 뭐 까방권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까임 방지권. 네. 누구라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 그만큼 백종원 씨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네. 또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일들을 해왔다. 뭐 이렇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16년이었죠. 그러니까 20대 총선 당시에도 비례대표를 이제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느 당에서 받았는지는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랬어요. 본인이. 네.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난 2020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네. 차기 대선 주자로는 백종원 씨 같은 분이 어떠냐. 와 대박 사건. 이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당시에도 본인은 이제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대선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선이요? 꿈도 꿔본 적 없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네. 그냥 웃어 넘기긴 했는데 네. 이게 보도가 많이 되니까 오히려 오해를 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는 2016년 그리고 2020년 정도 나왔던 얘기인데 자 또 거기서 시간이 훌쩍 지나서 2024년 됐어요. 2024년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또 혹시 뭐 얘기가 나와요? 이담 아나운서?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아 그러네요. 아하.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중적 인기를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놀랍습니다.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일단 백 대표는요, 사회적인 공익 사업을 좀 도모를 하면서 또 정계 진출설이 계속해서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요,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네. 이걸로 예산시장을 실제 인기 관광지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요? 또 골목 상권을 살리는 취지의 방송을 하면서 실제 골목 상권이 좀 살아나는 듯해서 또 요구에 또 일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총선을 앞두고요,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이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 백종원 대표에게 정치권 영입을 좀 하기 위해서 영입을 부탁하기 위해서 정계 진출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네. 일단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존 입장과는 달리 최근에 좀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허.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국민의힘에는요. 백종원 대표와 동향인 충청 보령 출신의 장동혁 사무총장이 네. 백 대표에게 영입을 제안하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13일 날 만난다 그랬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건 무산되긴 했는데 네. 그만큼 뭔가 영입을 하려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일단 백 대표 쪽 이야기로는 양당의 권유는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긴 했습니다. 오 고사한 것으로 전에는 졌지만 지금 뭐 임주호 변호사님 네. 약간 뭔가 기류 변화가 감지가 돼요. 왜냐하면 2016년 라디오 인터뷰 때는
아유, 지가요 아들을 걸고서도요 정치 안 해요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뭔가 숙고 이런 거 생각 깊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정치를 할 마음 요만큼도 진짜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정치를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도 그럴 것이요. 이만큼 인지도가 있는 그런 굵직한 인물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방 소멸 문제라든가 청년 창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 잘하겠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백 대표는 하지만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제3지대라고 불리는 신당들도 아니다. 본인은 지금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지금 움직일 때마다 추정하게 되면 왜냐하면 뭔가 움직이고 행보를 할 때마다 막 정치권은 막 오라고 하고 또 이 상대방에서도 뭔가 저쪽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백종원 씨 굉장히 똑똑한 사업가죠. 자신에 대한 이 호감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정치권 영입설을 뒤로 하고 이 백 대표는 지난 26일에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왜요? 일단 그 백종원 이 대표의 과거를 좀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왜요 또? 학사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간부 식당 관리를 경험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군 장교로 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 군 급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업무 협약을 국방부와 체결을 한 건데요. 그때 경험을 살려서 이 맞춤 조리법 그리고 기구를 개발하는 등 군 급식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종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협약식에서 일단 신세대 장병들이 군에 와서도 집에서 먹던 밥과 비슷한 이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백종원 대표도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도 10년 정도 후면은 가서 밥을 먹고 지내게 될 곳이다. 이 부모의 마음으로 군 급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했고요. 맞아요. 무엇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군대에 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을 뭔데요? 이야기인데 군 조리병에는 전역 후에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대표로 있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에 우선 채용 기회를 줌으로써 군 경력을 보람되게 여기도록 협력을 해보겠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박 사건. 자기 업체 PR도 하는 느낌도 살짝 받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시청자분들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백종원 대표가 군 장교 출신이었어?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국방부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가 지난 1989년에 육군 학사사관 14기로 임관했습니다. 즉 군 복무를 장교로 지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제7포병 여단에서 간부식당 관리장교로 일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도 요리 실력은 정평이 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리를 매개로 한 군과 인연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국방부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백종원 대표가 군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고 이 조리병 숙련도 저하 등 문제를 겪는 군 급식 분야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 또 국민과 시청자분들께 호감도가 높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툭하면 선거 때만 오세요, 좀 오세요라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연 어떻게 또 정치가 또 선거가 가까울수록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축구와 관련된 인물 소식인데 글쎄 요거 얘기는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황 선수와 어떤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이 담긴 걸 SNS에 공개를 했고 또 이를 협박 혐의로 황의조 선수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바로 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이었죠. 황의조 씨 측 법무법인이 입장문을 내는데요. 여기에 이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약간 신상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2차 가해 혐의까지 또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로부터 이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황 선수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영국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올 1월 12일과 15일에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일단 경찰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이전에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네. 지난 16일 날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이 때문에 황 선수는 주급을 못 받았고 정지 그리고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5일에 네 번째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황의조 선수는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은 아니었다. 상대의 동의하에 촬영했기 때문에 불법 아니었다라는 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28일 날 만료가 됐는데요. 네. 경찰은 이를 더 연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황의조 선수 관련 이 수사는 뭐 딱 부러진 결론은 안 나서 계속해서 부르고 조사하고 부르고 조사하고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엊그제죠. 오늘이 이제 30일이니까 지난 28일, 그제 28일 날 출국 금지 조치 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연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경찰이 연장 안 했어요? 출국 금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 집행을 합니다. 다만 네.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통상은 10일에서 20일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출국 금지 연장을 하지 않았다. 그 의미는 올해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쳐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문을 마친 상황이라 네. 더 이상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충분히 혐의 유무를 판단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한 가지 엿보이고 네. 두 번째는 황의조 선수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직업에 따른 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마당이라 굳이 출국 금지를 연장하지 않아도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당사자의 반발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출국 금지를 연장할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관련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굳이 출국 금지는 연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의 프로리그에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돈 못 받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쪽 가서 훈련도 하고 해야지 주급을 받는데 주급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황의조 선수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혹시 어디에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출국 금지가 만료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어제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영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영국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 원래 소속되어 있던 팀에 네.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 지금 합류가 이후 그 추후에 선수 생활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지금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극 마크는 이미 박탈이 된 상태죠. 대한축구협회가 작년 11월에 이와 같은 혐의가 제기된 이후에 사법적 판단이 완전히 내려지기 전까지는 선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그래요?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아시안컵 대회에도 그 국가대표로 뛰지를 못하고 그 팀에 합류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황의조 선수는 이제 영국으로 뭐 갔어요. 뭐 팀 사정도 있으니까 뭐 가서 축구는 하겠죠. 그런데 수사가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임주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황의조 선수 현재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인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유출하고 황의조 선수를 이를 이유로 협박한 범인이 사실 지금 형수로 현재까지 밝혀져서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로 지금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의조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 9대 이상의 그런 압수물을 통해서 포렌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이 포렌식 결과와 함께 관련 참고자들의 진술 등을 합쳐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황의조 선수는 들으신 것처럼 어제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국내는 없는데 떠나기 전
황희조 선수의 모습이 포착된 게 있다면서요, 최정화 기자님. 네, 한 매체 보도에 의해서 황희조 선수의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6일 오후였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저 사람이 지금 황희조 선수예요? 네, 지금 나무에 살짝 얼굴이 가렵긴 하고 보이네. 네, 이제 얼굴이 보이죠. 집 앞에 배달된 이 하얀색 봉투가 배달 음식이었어요. 아하. 이 배달 음식을 챙겨 들어가기 위해서 외부로 나왔는데요. 검정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외부로 잠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음식을 집어든 황희조 선수 이내 집으로 들어가서 다시 집 밖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황희조 선수 앞으로 수사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또 지금 영국에는 있지만 어쨌든 이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발소리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한 50대 남성이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3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요. 그리고는 곧장 차를 끌고 도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만취 상태로 차를 끌고 도주를 한 겁니다. 아하. 이걸 경찰이 추격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쏜살같이 달아나고요. 그 뒤로 순찰차가 붙습니다. 이 추격전은요 무려 2시간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저 차량이에요? 아하, 네. 역주행까지 감행하다가 결국 순찰차와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네. 이 50대 남성 운전자는요 체포된 곳과 무려 70km 떨어진 경남 사천에서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하고 정말 더 큰 피해가 나올 뻔했어요. 최정화 기자님. 네, 이 50대 남성은 석 달 전에 이사를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요, 중국인 국적의 부부가 이 윗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 문을 열고 닫는다거나 이 걸어 다니는 소음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윗집에 여러 차례 불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하, 윗집에 사는 피해자의 남편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신발 신고 계단 밟은 발자국 소리 나기 마련 아닙니까? 만약에 안 난다면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 웬만하면 조용하게 다닐게요. 마찰하기 싫어서. 제가 우리 와이프 보고도 말했어요. 저 사람 조심하라. 언제라도 일치겠다. 소리가 물론 보세요. 소리가 물론 층간소음으로 시청자분들 중에 층간소음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 그런데 층간소음 공동생활구역에서는 위층에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 남편분도 자 조심하고 걷고 발자국 조심해라. 아내한테 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현평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의 불만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건 일지식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난 28일 오후 4시 10분경이었습니다. 낮부터 집에서 소주 3병을 혼자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취 상태가 됐겠죠. 근데 계단에서 우연히 그 여성을 마주친 거예요. 피해 세상에. 여성을. 그래서 말싸움을 일단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서 휘둘렀다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하. 오후에 4시 40분경에 이 네. 남성은 사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 40분경까지 약 2시간여 정도를 차를 몰고 70여 킬로미터를 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남 고성군 일대에서 겨우 검거가 됩니다. 천하의 이 몹쓸 남성 저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내뺐어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도에 피를 흘리고 누워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주를 3병 마시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아마 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해자 차가 범행 직후에 도주해서 각 경찰서 공조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순찰자들이 발견되어 추격하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몸을 다쳐서 현재 집에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또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다. 들으신 것처럼 정말 기가 차게도 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살인 사건인 만큼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인은 계획적 살인인지 우발적 살인인지 여부인데 경찰은 일단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더 깊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낮부터 집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피해 여성을 우연히 만나 말싸움을 벌였다. 물론 술을 마신 사정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피의자는 이 사정을 들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우발적 살인일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다른 측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어 가는 과정을 두루 살펴보아야 하고 네. 층간소음이 일방적인 주장인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여차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는지 그 살해 의도를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하고 우발적 살인 범행이라면 범행 후에 구호 후송하지 않고 도주한 이유 등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악마 같은 이 인간에 대해서는 법이 정말 엄정하게 잣대를 좀 들이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오호,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나 봐요. 최정아 기자님. 지난해 12월 1일이었습니다. 아주 평온한 오후였는데요. 112로 아주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영화적이다라고 볼 법할 만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왜일까요? 이 아파트인 맞은편 동에 SOS라고 쓰여져 있는 종이와 밧줄이 걸려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우선 신고자에게 현장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겠죠, 경찰은. 네. 그리고 곧이어 이 사진 한 장이 도착했는데요. 네.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어머, 안 보이는데요? 네, 멀리서 찍은 탓에 사실 자세히 보이지는 네. 않는데요. 정말 고층 아파트 꼭대기 즈음에 이거 뭐예요? 창문에 이 검은색 종이 상자로 보이는 무언가가 찍혀 있는 것, 이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죠? 네. 누군가 팔을 내밀고 있는 이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아하. 종이를 밧줄에 매단 것 같은 그런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지금 알 듯 모를 듯하게 설명드린 게 아니라 진짜 저희가 보기에도 지금 최정아 기자님이 속이 타는 거예요. 저 사진이 선명하게 나왔으면 알 텐데 이다만해서 그러니까 지금 경찰 답답하고 그런데 뭔가 아파트 창문으로 뭐가 나와 있다는 건 심상치 않다고는 좀 직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뭔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코드 1 지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어허. 이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발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이 모두 출동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요. 일부는 협조 요청을 했고 일부는 15층부터 이제 좀 고층 세대를 다 초인종을 눌러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팀을 나눠서 수색을 시작한 건데요. 종이에 걸린 고층이 대체 몇 층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세대마다 초인종 눌러서 구조 요청자 찾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곧바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층에 있는 한 세대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허. 아니 그러면 뭔가 합리적으로 28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경찰이 의심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28층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난 것 같은데요. 어허. 미리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둔 덕분에 28층 세대주가 누군지 바로 확인을 할 수 그러겠네요. 있었고요.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 집 비밀번호까지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해요. 어머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그런데 휴대전화가 안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사실 요즘 휴대전화 집 밖을 나간다면 당연히 갖고 다니게 그렇죠. 되겠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주방 끝에서 여기요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가 보니까요 주방 뒤편으로요 화재가 나거나 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 공간이 아파트마다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이 2평 남짓한 공간에 이 비상 대피소 통로로 활용하려도 만들어진 이 공간에 글쎄 속옷 차림의 70대 남성이 홀로 추위에 떨며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네. 문이 잠겨 버렸던 어머나! 거죠. 아니,
2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아파트 그러면 그 밖에 외부 공기가 엄청 차갑잖아. 속옷 상태로 지금 겉옷도 있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추웠어요. 왜 저기에 계셨을까? 혹시 뭐 납치된 거예요, 박선배 변호사님? 일단 납치가 의심되는데 납치는 아니었습니다. 이 70대 남성이 환기를 위해서 비상 대피소로 들어갔다가 마침 방화문이 고장나서 잠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머나. 마침 이 70대 남성은 혼자 살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방에 두고 와서 어디 연락을 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전날 오후부터 무려 20시간 넘게 고립되고 만 것인데 20시간 넘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는 멀리서 찍은 거라 잘 안 보였는데 신고자가 말한 종이는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머나? 이 까만 바탕에 새겨진 SOS 글씨 보이시죠? 어머나. 근데 대피 공간에는 종이나 펜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는가? 바로 상자의 검은색 종이 부분을 칼로 긁어서 SOS라는 글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다음 줄을 연결해서 창문 밖에 내건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어머 이 구조 신호를 본 신고자가 불안한 마음에 한 번 더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했대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제 반신반좀 혹시 장난 아닐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신고 내용에는 로프가 밑으로 더 내려와 있다. 정말 그러면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닌가 보다. 안에 정말 심각한 위험 상황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형사 강력팀에서도 같이 공조해서 출동을 했었어요. 이제 33년 됐는데 저는 이런 신고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스파이터를 진짜 오래 진행해왔지만 진짜 이런 구조 사연은 처음 들어봤는데 최정화 기자님, 아니 근데 경찰의 촉 또 눈썰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맞은편 동에 계신 주민분의 신고가 정말 빛을 발했어요, 진짜. 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말 기지를 발휘한 것 바로 이 할아버지 구조 요청자의 목도 사실 저는 대박인데요, 있었다고 진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겨울에 꼼짝없이 이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이 할아버지가요. 물론 이 검은 박스와 이렇게 긁어낸 이 칼도 있었지만 이 저녁에는 또 이 라이터로 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이 불빛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이제 구조 요청을 이런 하기도 구조 신호네요. 네, 구조 아하. 요청을 또 보내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요즘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워요, 진짜. 이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속옷만 입고 20시간 넘게 고립을 됐다라고 하니까 네. 건강 상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경찰은 구조 직후에 할아버지께 괜찮으시냐, 네. 뭐 춥지 않으시냐라고 여쭤봤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말은요. 아유 배고파 였다고 합니다. 이 경찰들이 네. 병원 가서 어르신 빨리 치료 받으셔라라고 했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는 네. 아유 나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병원 치료는 본인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정말로 이 어르신이 그래도 뭔가 늘 긍정적인 마인드. 왜냐하면 저 상태에서 아이고 배고파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늘 긍정적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25시간 동안 이 어르신이 밤에는 또 라이터 불을 하면서 얼마나 그 구조 요청 봐주기를 기다렸을까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정말 일각이 여삼추라는 표현이 이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아이디어를 내기까지도 얼마나 고심을 하셨겠으며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추위에 시간이 조금만 더 흘렀다면 저체온증으로 어떤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천만다행인데 이제 경찰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놀랐을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군데요? 할아버지의 아들. 맞아요. 그 비밀번호 알아내기 위해서 전화를 했었다고 아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또 무슨 방해될까 봐 전화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할아버지께 이제 아드님한테도 꼭 연락하세요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부탁을 당부를 드렸다고 하고요. 네. 이 경찰이 집집마다 수색을 하던 당시에 공교롭게도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이 됐겠죠. 네네. 연락이 안 되는 집이 딱 2집밖에 없었다고 아하. 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집의 경우에는 그 관리실에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됐대요. 아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한테만 연락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또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 관리실의 적극적인 협조. 그러네요. 이것도 상당히 구조에 도움이 됐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분들도 댁에 계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신 덕분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아유 귀찮아 응대 안 해라고 했으면 계속 그 집도 한번 또 수색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주민분들의 협조 요청이 정말 빛을 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르신 그 댁에요
환기 비상대피소 꼭 문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 생기면 안 되니까요. 꼭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수상한 인간들 두 인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요? 이담 아나운서. 편의점에서 그냥 물건 사고 있는 평범한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인데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늦은 오후 후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편의점에 들어온 남성이요. 담배 2보루 달라고 하면서 담배를 구입합니다. 네. 카드 결제 후에 담배를 챙겨서 나가는데요. 네. 잠시 뒤에 이 남성 한 1분 만에 다시 돌아와서요. 네. 담배 한 보루를 더 구매해 나갑니다. 뒤에요. 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자, 이때 또다시 들어온 이 남성이 네. 무려 3번이나 연속으로 들어와서요. 네. 담배를 또 보루로 사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 번에 사가면 되죠. 네. 아니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음료수 사다가 처음에 한 병 사다 이거 맛있는 건데 또 사자. 맞아. 집에서 3개 사오라 했지. 또 사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한두 값도 아니고 몇 보루를 아하. 이렇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까 뒤에 있던 또 다른 손님 있잖아요. 네. 그 손님이 바로 이른바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오호. 영상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네, 남성이 다시 들어와서 담배를 사가자 잠시 음료를 사러 들른 이 다른 손님이요. 이 남성 행동 지켜보더니 직원에게 저 남성 담배 구입했냐라고 묻습니다. 네. 수상하게 생각하던 찰나에 이 남성이 또다시 들어와서 또 왔네요? 담배를 사려고 하니까 네. 결제를 못하게요. 제지를 합니다. 이 남성 당황했고요. 카드를 챙겨서 황급히 나가려고 했는데 손님은 남성에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이 남성 갑자기 가방에서요. 계산했던 담배까지 막 꺼내더니 네. 이내 이 남성과 저 손님이요.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몸싸움은요. 편의점 안에서도 그리고 편의점 밖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거 밖에 나왔네요 이제. 도로변까지 나오면서도 계속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몸싸움이 무려 8분 동안 이어졌다고 해요. 잠시 뒤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남의 카드를 훔쳐서 담배를 구입했던 겁니다. 어머나? 이런 점을 포착한 이 예리한 눈을 가진 누군데요? 손님의 정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진짜 대박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은 과연 저분은 어떤 촉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담배를 보루로 구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또한 담배를 다량으로 구입해 이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대박 사건. 우리가 몰랐던 게 또 하나 있어요. 일단 경찰분의 촉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범죄로 신용카드를 습득하면 보통 담배를 보루로 구입하는가요? 이게 그래요 진짜? 신용카드로 담배 여러 보루를 반복해서 구입하는 경우는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이다. 이를 간파할 수 있으려면 유사한 사건 수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에 전형적인 소비 패턴에 이 유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일반인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5시 30분경 대전 충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는데 네. 우연히 여기에 들린 형사가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40대 남성 피의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다가가서 불신 검문을 시작하지만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망갑니다. 네. 여기 보신 것처럼 피의자와 8분간의 몸싸움 끝에 검거했는데 실제로 이 피의자 범행 40분 전에 대전 동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주워서는 중구로 이동한 후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약 13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2회에 걸쳐 구입했습니다. 저 몹쓸 남성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처벌됩니다. 사실 요즘이요. 현찰 잘 안 쓰다 보니까 지갑을 아예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휴대폰 뒤에 살짝 카드만 꽂고 다니시거나 옷 주머니에 카드 넣고 다니시다가 분실하는 경우 그렇죠.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내가 흘렸다고 해서 누군가 흘렸다고 해서 그 물건 이제
내가 주우면 내 것인 것 절대 그렇죠. 아닙니다. 남의 물건, 누군가가 지금 잠시 잃어버린 물건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은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시면요,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서도 사용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대전 중부경찰서의 김민규 경위님 정말 잘해주신 게 정말 감사한 게요. 저 상황에서 이 카드 잃어버리신 분의 재산 피해를 막아주시기도 했지만 세상에 저 순간에 저 몹쓸 인간이 몸에 흉기라도 소지하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로 그 위험을 무릅쓰고도 정말 법인 검거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또 어떤 수상한 인간인가요, 최정아 기자님? 이번에는 조금 더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밤 9시가 넘은 시각, 노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노래방 건물로 들어갑니다. 네. 잠시 뒤에 노래방 점주가 황급히요, 이 노래방 이 출입문을 닫더니 빠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요. 도망가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갔던 이 노란색 점퍼를 입고 있는 남성, 둔기를 들고 나와서 그 뒤를 아주 빠르게 쫓습니다. 어머나. 이 남성, 굳게 닫힌 유리문을 향해서 들고 갔었던 둔기로 몇 번이나 쾅쾅 내려치고요. 포기하나 싶어서 이렇게 내려가나 싶었는데 잠시 뒤에 또 다른 둔기를 이렇게 들고 급하게 올라가더니 문을 열어버립니다. 세상에. 이후로도요, 달아난 노래방 점주를 쫓아서 약 100m가량이나 뒤쫓은 뒤에 경찰에 건거가 되었는데요. 어허. 이 남성의 이런 기괴하고도 무서운 행동, 그 이유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기괴하고 무서워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이유는 궁금해요. 김현주 평론가님, 뭐예요? 사건 내용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난 25일 밤 9시 50분경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지금 방금 보셨던 그 30대 중국인 남성입니다. 그 노래방의 안에 비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소변을 본 모양입니다. 이런 몹쓸.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 점주가 항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60대 점주에게 둔기를 들고 살해하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게 된 뭐라고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도망가는 점주를 뒤쫓아서 출입문을 여러 차례 그 둔기를 사용해서 내리쳤을 세상에. 뿐만 아니라 건물 밖으로 도주하고 있는 점주를 따라가면서 네. 계속해서 둔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하. 혹시 지금 소변 보는, 노래방 안에 쓰레기통에 소변 보는 걸 제지한다고 이런 일을 할까? 지금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혹시 평소 악감정이 있었던 걸까요? 노래방 점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근처인데 집을 잘못 찾으니까 조금 잠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손님도 없고 하니까 쉬었다가 술 좀 깨면은 가든지 하라고 이제 방에다가 넣어주고 그 난로 펴주고 혹시 모를까 싶어서 또 담요까지 덮어줬잖아요. 그 방을 가보니까는 쓰레기통에 오줌을 싸놨어. 여기다 오줌을 싸면 되느냐, 화장실이 있는데. 그래서 오줌 안 쌌대. 이게 오줌 아니면 뭐냐, 물이래. 아니 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무슨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라고 하는 그 순간 거기에 대해서는 공구가 있었어요. 망치 2개를 꺼내더라고. 바로 아주 공포스러웠지.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딱딱하게 대해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왜 그랬느냐, 이유를 묻고 싶어. 세상에, 얘기 들어보니까 호의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요,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요, 속상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노래방 주인께서는 정말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날도 추운데 좀 쉬다 가라, 술 깨고 가라, 이렇게 세상에. 호의를 베푸신 건데 지금 망치를 들고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 둔기를 내. 그렇죠. 정말 황당한데요. 네. 이 둔기를 갖고 이 주인을 협박한 이 남성,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은 후에는 석방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 아니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왜냐면 이게 석방 조치를 하는 거에 박성배 저 노래방 점주분 지금 불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은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가족에게 인계하며 석방 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피해 점주는 석방된 가해 남성이 또다시 찾아올까 봐 걱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둔기를 소지했고 범행의 지속성에 비춰보면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 신청을 할 만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만큼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영업점에서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이어서 스토킹 처벌법상으로도 접근 금지 조치가 마련되었는데 영업점에서의 강력 범죄 사건도 다시 찾아올 우려가 큰 만큼 이 유형의 범죄에도 접근 금지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피해 점주분의 불안감을 진짜 위해서라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좀 주변 순찰, 피해자분 주변 순찰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요. 그런가 하면요. 혹시 이곳을 지나시면서 한 번쯤 여기를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전국 곳곳에 잘 보면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짓담한 아파트들 아마 한 맞아요. 번쯤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건 대체 언제 완성되는 거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죠. 네. 바로 공사가 중단돼서요. 어머나. 사람들이 유령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이게 한두 동짜리 아파트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크죠. 와, 저 밤에 보면 진짜 거의 무섭습니다. 무섭겠다. 축구장 몇 배 크기 되는 대규모 단지들도 어머나. 이렇게 유령 아파트로 지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게 전국 곳곳에 많았다는 얘기예요? 네, 보기 싫은 것도 문제인데요. 저기 또 우범지대로 변질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네요. 도시에 떡하니 저렇게 있으면 시민들, 보는 시민분들도 불편하시잖아요. 오싹하고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무스럽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건물을 완성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철거해서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좀 더 계속해서 짓든가 아니면 철거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둘 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지상 15층 14개동 규모를 목표로 공사가 중단된 충남 보령의 유령 아파트인데 허물고 싶어도 철거비만 약 1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새로 지으려면 일단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매입 비용만 약 148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머나. 보령시 예산으로는 힘든 규모라고 하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 중에 10년 넘게 방치된 것만 8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방치된 건물들은 누군가의 소유물입니다. 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허물거나 새로 짓는 게 쉽지 않아서 아이고. 지자체로서는 관심을 보이는 새 사업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주변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는 좀 이 순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전남 광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면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어제 낮 12시경이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구조를 하고 보니 이 친구예요? 네, 전남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구조를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날개 뼈가 탈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팔꿈치가 빠진 것과 아이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응급조치만 취하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독수리 어디서 날아온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이게요, 일단 이 독수리의 발목과 날개에요. 미국 덴버 동물원 표식이 있는 인식표가 부착돼 있었다고 어머나. 해요. 근데 거기에 써 있던 게 발견 시 연락 바란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영어랑 그리고 또 몽골어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아하. 합니다. 꼭 미국 덴버 동물원에서 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몽골에 사는 종이라고 하네요. 아하. 독수리 상태는 어떨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깨 탈구된 것처럼 빠지면 다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또 빠질 수가 있대요. 부러졌으면 수술을 해서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 고정을 해놓더라도 이게 또 빠져버리면 그 날개가 나는 데 써야 되잖아요. 지켜는 봐야 되는데 다시 좀 날 쓰기는 좀 어렵지 않냐. 지금 상태에서는. 정 안 되면 수의사 판단이 해야겠지만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고 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이제 계속 어떻게 해보는데 이게 안 되면은 날아야 되는데 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뭔가가 좀 되는데 안타까워요. 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있는 동안 좀 잘 편하게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